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 함께 살고 있어요. 원래 저도 회사에 다녔었는데 아이를 낳고 그만뒀다가 지금은 집에서 작게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와 저의 고부 갈등 아닌 고부 갈등 문제 때문입니다. 왜 고부 갈등 아닌 고부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고부 갈등만으로는 볼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건 그런 영역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겠고, 그러면 저와 남편이 결혼을 약속했던 즈음의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2년간 연애를 하다 결혼했습니다. 사내 커플이었어요.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당시에는 저와 남편이 다니던 회사 수준의 규모의 회사에서는 사내 연애가 들통이 나면 한쪽이 나가는 게 맞았었거든요. 물론 그건 대부분 여자 쪽이었고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들키지는 않았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그만뒀어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첫 인사를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고 말입니다. 결혼하면 일은 당연히 그만둘 거지? 여자가 밖에 쏘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게 거의 15년도 더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 보수적이신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첫인상부터 그랬습니다. 여자는 자고로 얌전히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거다. 어디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커? 매사에 이런 식이셨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실 수 있으시겠죠? 당연히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질 못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칭찬 비슷한 거라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제사가 있던 날이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은 딱히 제사를 지내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일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그런 제가 굉장히 답답하긴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의 저를 향한 나무람은 그 수준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네 집안 제사도 안 지내는 거니? 네, 큰 집이 아니라. 그래도 보통은 보고 배우지 않니? 큰어머니도 제사를 작게 하시고 싶으시다고 친척들은 따로 안 불러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건 기본인데. 나는 이렇게 네가 근본도 없는 집안의 아이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을 거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본 없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시어머니는 원래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뭐라고 대꾸하면 더 시끄러워지니까 당연히 참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은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무리 그러셔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저의 그 말에 저는 실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제 그 말 한마디에 눈이 돌아가고 거품을 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말이죠.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한 거니? 어른한테 지금 자기 말이 맞다고 가르치려 드는 거야? 어디서 이런 되먹지도 못한 걸 데리고 왔어? 너 정말 나한테 혼나볼래? 당시에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너무 놀라서 그냥 입만 다물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너무 놀랐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어머님, 원래 그러셔? 원래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지르시는데 아기가 있는 건 아니셔. 그냥 성격이신데 어차피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자기는 나랑 같이 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응? 바보같이 그 말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바보같이 말입니다. 그런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됐었는데 말이죠. 다시 돌아가면 그때
그 결혼 생활을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딸아이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할 수 없으려나요? 시어머니를 자주 보지 않을 거라던 남편의 약속과는 달리 저희는 시댁을 참 자주 갔어요. 생신도 집에서 하는 바람에 생신상을 다 차려야 했고 제사와 가족 모임은 어찌나 많은지 저는 정말 그렇게 가족 모임을 많이 하는 집안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으면 좋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만 좋은 일이었어요. 그들이 재밌게 먹고 마시고 하는 틈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집에 넣을 시간 없이 음식을 하고 설거지하고 나르는 건 제 몫이었으니까 말이죠. 그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결혼 초반에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쳐 나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말 잘해볼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동생이 장가 가서 재수 씨가 생기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지? 그런 남편의 말들이 위로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동서가 생기면 더 나아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래도 마음이 맞는 동서가 생기면 견딜만 하다고들 했고 말이죠. 하지만 제 그런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세상에 약사라지 뭐야. 한 달에 1,000만 원은 번대. 동서가 시어머니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도련님은 당시에 대기업을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집안은 평범했고 본인도 외적으로든 뭐든 회사 하나 괜찮은 걸 말고는 뛰어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그렇게 잘할 걸로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댁보다 훨씬 잘 사는 집안에 그것도 약사 며느리를 보게 되신 겁니다. 당연히 시어머니의 입은 귀에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첫째 며느리 보면서 며느리 복은 없나 보다 했는데 이게 다 둘째 며느리를 이렇게 잘 보려고 그랬나 보네. 어머니는 형수님 계시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뭐, 내가 틀린 말 했니? 동서가 결혼하겠다며 인사로 온 날 제 앞에서 저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제가 그나마 희망을 품었던 것도 날아가는구나 하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맞았어요. 동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저를 위해 마음을 쓰지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뭐 이간질을 한다든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저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래도 저에게 마음을 쓰거나 고마워한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저 자기가 편한 길만 찾아서 얌체같이 군 거죠. 형님, 제가 약국을 비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도 혼자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손님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동서 오고 첫 가족 모임이잖아. 하루만 약국 닫으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서는 저를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빤히 보다가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어머니에게 엄청 혼이 나야 했고 말이죠. 너는 중요한 일하는 애를 무슨 이런 일로 부려먹으려고 해? 너도 꼴에 손이 똥서다 이거야? 둘째 부려먹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거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이런 건 집에서 노는 네가 해야지. 저에게는 자고로 여자란 집에서 남편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내조나 열심히 해야 한다고 집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된다며 순종을 가르치더니 잘나고 돈 잘 버는 며느리가 들어오니 입장을 싹 바꾸더군요. 서러웠습니다. 역시 그거였구나 싶어서 말이죠. 물론 그전에도 했던 말들이었지만 동서가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하니 더 서러워서 그런지 더 힘들고 더 하기 싫더군요.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갔었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어머니는 그걸로 제 탓을 하며 툭 하면 장가를 잘 못 갔느니 어쩌느니 하셨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쳐하며 이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로 헤어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이기도 했고 또 그 당시에는
모두가 저의 임신을 기다렸었거든요. 그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임신 기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 결심은 또다시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어야 한다. 그래야 해. 물론 그런 이유로 잘해주신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가진 내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별을 먼저 알게 되었을 때도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걸 핑계로 최대한 숨겼습니다. 뭐 그런다고 마지막까지 숨겨지는 일이 아니긴 했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딸아이를 낳은 날 한 번 안아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게 가슴에 한이 되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날 만큼 말입니다. 너는 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제대로 된 내조를 하니 그렇다고 집안일 하나 똑 부러지게 하니 아들도 못 낳아? 그때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막 몸을 푼 며느리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러웠어요. 하지만 제일 서러웠던 건 남편도 아들이 아닌 걸 섭섭해하는 티를 냈다는 점입니다. 빨리 둘째 가지면 되지. 그게 지금 자기 첫째 딸 보고 할 소리야? 애가 태어나서 서운하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잖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지금 말이 그렇잖아. 그 이후로 사실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던 것 같아요. 딸아이에게는 너나 나나 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인 것을 비슷하게 생각하게 돼서 더 정이 갔던 것 같고 말이죠.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언젠가 이 집구석을 나가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 반드시 그러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은 따로 하고 있지 않았었고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딸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너 요리 잘하잖아. 그걸로 장사 같은 거 한번 해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거라고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노동이 남긴 바로 요리 실력 말입니다. 가끔 제 음식이나 반찬을 먹는 저의 지인들이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거든요. 너무 맛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간혹 돈을 줄 테니 팔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늘 언제나 저에게 그런 칭찬을 해주지 않으시니 저는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반찬을 조금씩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소문이 나서 규모가 조금씩 커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모르게 했던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규모가 커지니 어쩔 수 없었어요. 네가 한 음식을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보다 꽤 잘 돼요. 그거 돈이 돼봐야 얼마나 된다고. 딴 생각하지 말고 살림이나 열심히 하고 둘째 가질 생각하랬지? 하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미래에 제 살 길이 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그간 모두가 그렇게 염원하던 둘째는 생기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다른 곳에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임신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병원에서 검사해봤는데 애비가 문제가 있다고 했다니까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정자의 활동성이 낮아서 임신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를 남편과 둘이서 가서 같이 듣고 왔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임신하기 더 어렵다는 건 모두가 다 안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걸 어디 남편 탓을 하면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내가 그 일 하지 말라고 했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대체 이렇게 유세를 떨어? 많이 벌었습니다. 남편 월급의 2배는 벌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도 하고 그리고 친구 중에 인터넷을 잘 아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통해 여기저기 홍보도 한 덕에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제가 담근 물김치는 판다고 공지를 남기면 5분도 안 돼서 품절이 될 만큼 인기가 좋았고 말이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서는 더 이상 저에게 뭐라 말하지 않았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랑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도 했었어요.
어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건지 말이죠. 싫어. 아니, 내가 정말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싫어. 내가 이 일 시작하면서 나 스스로와 했던 다짐이 뭔지 알아? 바로 혼자 하겠다는 거였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찾은 다른 일인데 이걸 당신이랑 하자고? 절대 싫어. 남편은 본인도 그간 저에게 잘한 게 없고 하니 엄청나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말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그,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저 혼자 키운 제 일이에요. 같이 안 해요. 이게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한테 말대꾸가 아주 생활이네 생활이야. 확실히 제가 지갑 사정에 여유가 생기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시어머니의 그런 말들도 더 신경이 안 쓰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안에서 남편 내조만 잘하면 된다? 큰 소리 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건 다 능력 없는 며느리에게만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돈을 잘 번다고 하니 그런 말들이 정말이지 쏙 들어가더군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동생의 태도까지 싹 바뀌는 걸 느끼고 나서 그들의 이중성에 정말이지 정이 더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이후로 몇 번을 더 설득했었고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뭐 사업을 더 키우려면 남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하는데 뭘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얹게 두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간 내가 너무 미안했다. 돌이켜보니 어른이 되어서는 너한테 못할 짓을 참 많이 했더구나. 시어머니가 거의 우는 얼굴로 저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많이 놀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이지 처음 보는 모습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뭐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네가 그렇게 물러 터졌으니까 그 세월 동안 그렇게 당하고 살았지 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어른이 그렇게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기란 힘들었어요. 물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고 불러내서 집안일을 시킨 거나 저희 딸아이에게 네가 아들이었어야 했다고 100번은 더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은 평생 한으로 남아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사과할 방법을 정말 오랫동안 고민해 봤는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하며 저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건 비행기 티켓과 호텔 숙박권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굉장히 가보고 싶어 했던 발리였습니다. 아범한테 들으니 네가 이 나라를 그렇게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자주 했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간 모은 비상금으로 이걸 샀다. 나이가 드신 분이 며느리에게 사과하겠다고 본인의 비상금을 깨고 그걸로 직접 해외여행을 알아보고 예약했을 생각을 하니 솔직히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고 말이죠.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환불하라고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당시에는 하는 일이 바빠서 시간을 뺄 수 없기도 했었고 그 마음만으로는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사코 갔다 오라며 저에게 그 티켓과 숙박권을 쥐어주시더군요. 네가 이걸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다. 너 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이던데 이참에 조금 쉰다고 생각하고 다녀오렴. 사실 당시에는 일에 너무 치여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고 어르신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자꾸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해서 고민 끝에 알겠다고 말하고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을 받아서 들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이었어요. 지난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켰던 시집살이들이 다 떠오르면서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 같은 것들도 일정을 다 바꿨어요. 미리 만들어 놔야 할 반찬들을 만들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예약받지 않는다는 공지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걸 다 정리를 하고 여행 짐을 쌌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중요한 서류 같은 건 다 금고에 보관해 두는 거 맞지?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그런 거는 중요한 곳에 중요하게 보관해야 하니까. 남편이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하기는 했지만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중요한 걸 잘 관리하고 있냐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많이 풀어져서 의심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전날 시댁에 들렀어요. 감사하다고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러 말이죠. 그런데 집 앞에서 들어간다고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가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원래 이야기 안 하고 드나들기도 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래, 그년 나간 동안 다 해결해야지. 동우랑도 이야기 다 끝냈어. 동우, 남편의 이름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방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런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곱게 같이 한다고 했으면 이런 일을 안 벌여도 되는 거였는데 한사코 절대 지 혼자서 하겠다잖아. 어차피 내가 다 알려준 거라 반찬이고 뭐고 내가 하면 돼. 외국 나가 있는 동안 동우가 서류 작업 다 해놓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 위로 찬물을 확 뿌린 듯 온몸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 수 있었어요. 제 사업 이야기라 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 돌아오면 다 뺏어서 내쫓아야지. 아니 그 요리 실력도 나 때문에 가지게 된 거면서 같이 하자는 말에는 그렇게 싫다고 난리치는 게 여간 괘씸한 게 아니야. 이제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고 이게 싫다 하니까 정말 싫은지만 골라서 하는 건지 내 눈에 그렇게 미운 건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정도의 미움을 받아야 하나 싶은 생각에 서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화도 났지만 슬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 이성을 챙겼습니다. 얼른 휴대폰을 들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 동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어. 뭐 그리고 계좌에 있는 돈도 다 옮겨놓겠다고 하던데. 부부끼리는 그렇게 해도 절도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렇지. 그치.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울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하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참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주먹을 꽉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세게 나 있더라고요. 일단 재산이랑 상표권 다 우리 앞으로 해놓고 나중에 소송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일이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반찬들 다 내가 가르쳐주고 같이 했다고 하면 된대. 동우가 다 알아봤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날 남편이 저에게 중요한 서류가 어디 있냐고 물었던 것도 떠올랐고 말이죠. 소름이 끼치더군요. 저를 해외로 보내놓고 이걸 다 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운 시어머니와 남편이 말입니다. 저는 그대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 녹음본을 들고 지인 중에 아는 변호사가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본을 다 들려줬어요. 완전 쓰레기들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다 도와줄게. 그렇게 급하게 상의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정황 증거를 다 잡자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를 잡은 뒤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신고하자고 말이죠. 부부간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어도 시어머니는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난 척하고 나타나서 모든 정황 증거를 잡는 걸로 말이죠. 저는 정말 살이 떨리는 기분이었거든요. 반드시 기필코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이 감정을 그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여행을 떠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은 잘 다녀오라고 답장을 금방 보내더군요. 마치 다녀오겠다는 제 연락을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집안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히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기다렸을까? 퇴근을 한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녹음했어요. 네 마누라는 언제쯤 도착 예정이야?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도착할 거예요. 일주일 뒤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이 다 끝나 있어서 놀라겠구만. 뭐, 어디서든 다시 시작하겠죠, 뭐. 남편은 남 이야기라 하듯 저를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한 이불 덮고 10년 넘게 같이 산 네 마누라잖니. 어차피 자기 일한다면서 저 등한시한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설득하고 옆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해도 안 넘어오는 게 남보다 못해요. 그래, 걔는 그렇게 오래 봐도 도통 정이 안 들어.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해가면서 금고를 열려고 하더군요. 여기 있는 서류 챙겨가서 명의 이전하고 또 계좌에 있는 돈 다 네 통장으로 송금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걔가 문제 삼아도 별일 안 일어나는 거 맞지? 제가 다 알아서 조치해뒀어요. 그리고 멍청해서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렇게 멍청하니 내가 보내준다는 해외여행도 냉큼 받아서 가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요. 그걸 속아요. 사실 그 정도 녹음이 되었으면 중요한 사실은 거의 다 녹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도 됐어요. 그런데 그 뒷말이 어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서려던 걸 다시 앉았어요. 은주는 기다려줄 수 있대지? 은주야 뭐 그때 보셨지만 착하잖아요. 제 말 잘 듣고. 그래, 자고로 여자는 그래야지. 그년처럼 무뚝뚝하고 불퉁하니 말의 애교라고는 없고. 진작 그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야지.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미 만난 적이 있었고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재산과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사업권을 다 가지고 그 바람난 상간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0년을 넘게 살을 붙이고 산 그리고 자기 딸의 엄마인 저에게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정말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저 두 사람에게 끝까지 복수를 하겠다고 말입니다.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 표정이 마치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너 발리 안 갔니? 네가 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듬으며 저를 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제가 말했어요. 왜요? 나 몰래 뒤에서 다 빼돌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등신같이 발리에 가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었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나와서 놀랐어요? 제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남편이 묻더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나 발리 보내놓고 내 재산이고 사업이고 다 빼돌리려고 했던 것까지 알았는데 방금 하나 더 알았네. 당신이 불륜을 하고 있다는 거 말이야. 아니 여보,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내가 무슨 말을 더 들어야 하는 건데? 변명할 거리가 있어? 제가 그렇게 소리를 빽 하고 지르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무슨 할 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다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도 제가 다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말이죠. 저는 남편 손에 들려있는 서류 뭉치들을 뺏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집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이미 짐도 친정에 다 옮겨두었고 말입니다.
여보. 그런 저를 남편이 붙잡더군요. 저는 저를 잡는 남편의 손을 확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랑 그리고 시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서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차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게 서서는 저를 붙잡지 못했어요. 아마 자신들이 치밀하게 짜놨다고 생각하는 이 계획이 다 틀어진 걸 믿지 못했겠죠.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일들에 대해 겁도 났을 테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나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간의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잠시나마 그들을 믿고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저 자신이 한심하고 화가 나고 또 바보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그 상간녀와 또 그 정황 증거들을 얻기 위해서 말이죠. 너무나 어이가 없고 대담하게도 남편과 바람이 난 그 상간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더군요. 물론 제가 그만둔 지는 오래되어서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는 저와 남편 모두를 알고 있는 직원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그것도 자기보다 8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았으면 그들은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대낮에 여기저기 둘이 함께 밥을 먹고 다니고 또 외근을 나간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모텔에 가는 등 정말 숨기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 둘의 모습에 다시 한번 분노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 정도 정황 증거면 유책 사유도 그쪽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혼은 100%일 겁니다. 다만 전에도 이야기해드렸듯 부부간의 절도나 사기죄는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소를 하고 싶으시면 그건 시어머니에게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 소송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또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거는 것 외에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사실 그러는 동안 제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우시면서 함께 분노해 주시다가 제가 나중에 이혼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나서 더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제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엄마가 대신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을 잘하는 게 본인이 잘 가르쳐서 본인의 노력도 있다고 했지만 사실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저희 엄마였거든요. 저는 그 손맛을 물려받은 거였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여러 가지 송사를 치르는 동안 제가 하는 반찬 장사는 어머니의 손에서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수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회사에 소문을 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 회사를 그만뒀지만 여전히 그 회사의 지인이 많은 친구를 만나 그간의 제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거기에 흘리라고 말이죠. 어차피 처녀 시절에 다녔던 회사라 저를 아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방 소문이 퍼질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현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사내에서 일어난 불륜이라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간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그 상간녀는 회사 내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물론 요즘 불륜도 많고 사내 불륜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저에게 하려던 짓까지 다 소문이 나는 바람에 파장이 더 큰 것 같기는 했어요. 불륜이 난 것도 모자라서 마누라 재산에 하던 일까지 뺏어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게 사람들한테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 모양이야. 듣자하니 위에도 불려가서 소문이 진짜냐고 물었다던데? 본인은 불륜만 맞다고 했대. 어차피 소송 걸리고 결과 나오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될걸. 눈 가리고 아웅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본인이 생각해도 마누라 재산에 하는 일까지 다 뺏어서 맨몸으로 쫓아내려고 했던 건 인간 말종 같은 짓이기는 아는가 보지. 그리고 그 상간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과도 헤어졌다고 말이죠.
남편이 그런 상간녀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상간녀는 남편이 제 재산까지 몽땅 빼앗아서 자신에게 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재산은 물론이고 저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 빠르게 발을 뺀 겁니다.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년이 회사도 그만두고 홀라당 날라버렸어. 가방이고 옷이고 내 새끼한테 뜯어먹을 수 있는 건 다 뜯어먹어 놓고 임신했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라고. 내가 2년 잡으면 가만두나 봐라. 어디서 나랑 내 아들을 속여? 그렇게 화를 내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고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저한테는 본격적으로 사기를 쳐서 등쳐먹고 쫓아낼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 겨우 상간녀에게 가방이랑 옷 좀 사주고 임신했다고 거짓말 들은 걸로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부들부들 떠는 게 웃겨서요. 만약 저한테 본인이 하려던 짓을 본인이 당했으면 화병으로 죽겠네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투자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좋았겠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자기를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오빠 오빠 하는 것도, 그리고 임신을 했다는 말에 그렇게 염원하고 노래를 부르던 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도 말입니다. 저를 쫓아내고 장밋빛 미래를 꿈꿨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요. 남편은 그 상간녀에게 돈도 빌려준 것 같았습니다. 잡으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인이 다 자기 오빠 아니냐며 혀를 끌끌 차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남편과 저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빌었어요. 상간녀에게 돈도 뜯겨 회사에서는 승진도 물 건너간 데다 좌천까지 당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 위자료까지 물러주게 생겼으니 당연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빌 수밖에 없기는 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었지만요.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어? 웃긴다. 이게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로 용서가 될 일이야? 내가 잠시 뭔가에 씌였었나 봐. 뭐에 씌이든 자기랑 10년을 넘게 같이 산 마누라의 모든 걸 다 뺏고 쫓아낼 계획을 짜는 남편은 없어. 내가 너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거야. 남편은 몇 번이나 더 빌었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여자의 눈이 돌았다고 한들 자기와 10년 이상을 산 마누라를 그냥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뺏어서 빈털터리로 내보내려고 했던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게다가 알고 봤더니 딸아이도 자기가 키울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었던 거겠죠, 뭐. 사기죄라니, 내가 너한테 무슨 사기를 쳤냐? 사기랑 절도 맞잖아요. 제 재산 다 가져가기로 당신 아들이랑 모의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며 녹음 파일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상으로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말만 이렇게 하고 안 할 계획이었다. 안 할 계획이신 분이 저를 해외까지 보내세요? 와, 대단하시네. 처음에는 억울하다며 난리, 그 다음에는 사기가 아니라고 우기면서 정말 온갖 쇼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여러 곳에 상담받으러 다니는 것 같았어요. 결과적으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어느 날은 차분한 얼굴과 목소리로 저에게 대화를 조금 나눠보자고 하더군요. 그간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렇게 빌 테니까 고소는 취하를 좀 해다오. 왜요? 다들 어머니가 질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어차피 끝내는 마당에 이렇게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끝낼 필요는 없잖니. 서로 좋게 좋게 끝내는 게 너한테도 좋고. 그게 저한테 뭐가 좋은 건데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좋게 끝내주면 그게 등신이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 좋게 끝낼 생각이 없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그 정도로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결혼 기간 내내 자기 말이라면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다 들어줬으니
자신이 조금만 이렇게 숙이고 나오면 제가 다 들어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하는 것 마냥 굴었겠죠. 어머니가 사과하는 게 뭐요? 어머니 사과가 뭐 대단한 거라도 돼요?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그냥 사과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석고대죄하고 죽겠다는 신용을 해도 상대방이 용서를 안 해주는 일이에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평생을 괴롭히면서 시집살이 시키던 며느리, 전 재산 다 빼앗고 쫓아내고 아들은 상간녀랑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에 용서해줄 사람이 있겠냐고. 그건 용서해주는 년이 미친년이에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그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구나. 그저 자신 앞에 닥쳐올 상황이 겁이 나니 면피성으로 하는 사과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어머님을 몰라요? 10년이 넘는 기간 어머님을 바로 옆에서 겪으면서 그 누구보다 어머님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 속으로는 저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세요. 그냥 다 들켰다는 게 억울하고 그 상간녀를 잡아다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만 하시겠죠.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곡을 찔린 사람처럼 말이죠. 어머님 같은 사람은 그냥 벌을 받는 게 맞아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법으로라도 잘못을 했다고 알려줘야죠. 그렇게 말하고 일어서려는데 이성을 잃은 듯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네가 지금 끝까지 고소 취하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 늙은이를 감옥에라도 들여보내겠다는 거야?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서는 돌아 나왔습니다. 감옥에 갈 짓을 하셨으면 감옥에 가셔야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인간이 덜 되셨는데. 라고 말이죠. 그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싶어서였고 시어머니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말이죠. 나중에는 너무 자주 찾아오고 심지어는 협박도 하더군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나도 너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힐 거다. 너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닐 거야. 사실 그 협박은 조금 무서운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게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평생을 쫓아다닌다고 하니 그냥 더러워서 고소를 취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저런 인간들은 고소를 취하해줘도 나중에는 다른 이유로 너를 괴롭힐 거야. 저렇게 뻔뻔한 인간들은 나중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도 하고 가기로 한 것 끝까지 가. 용서해주면 안 되는 일이고 용서받아서도 안 되는 일이야. 엄마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골치 아프다고 하니 제 변호사가 그것도 증거를 모아두라고 하더군요.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착실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당연히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내 발로 찾아오겠다는 것도 못해? 이러시면 진짜 큰일 나세요. 자꾸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 어기시면 구치소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그 뒤로도 몇 번을 더 찾아오다가 경찰이 출동해 구치소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렇게 돌아가면서도 동네방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세상 천지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이렇게 접근금지인가 뭔가를 시켜? 너 천벌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이죠. 다들 걱정을 하면 했지. 시어머니는 당연히 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저는 속에서 해외에 보낸 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들도 워낙 차고 넘쳤고 말이죠. 초봄에 결과적으로 재산을 다 빼돌리지 않은 점과 연령대를 생각해 집행유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사도 같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었고 말이죠. 사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소송을 다 진행했다기보다는 있는 힘껏 괴롭히고 싶었어요.
정말 최대한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돈에 그렇게 환장을 해서 약사 며느리와 저를 차별하고 또 며느리 돈을 빼앗아서 쫓아내려고 했으니 돈을 잃게 생긴 상황이 제일 고통스러울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려고 했던 거라고 말이죠. 이제 그 뒷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니까 사연을 쓸 마음의 여유도 생긴 거겠지만 말이죠. 남편은 완전 폭삭 망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좌천됐다는 팀에도 일도 제대로 안 시키고 책상도 치우고 말이죠. 뭐 말이 좋아 좌천이지 그만두라고 한 거나 다름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나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았으니 버티고 버텼지만 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간녀와 소송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 상간녀라는 사람도 집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받은 돈을 다 써서 줄 것도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답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사기꾼으로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다고 합니다. 며느리 전 재산 등쳐먹으려고 쫓아내려 했던 시어머니라는 글이 어디 인터넷에 올랐는지 소문이 다 나서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 말이죠. 시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돼서 별거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도 오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이 이혼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던 둘째 며느리가 이런 집안과는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이혼을 요구했고 도련님과 합의 이혼을 했다고 말이죠. 그 일로 시어머니는 졸지에 2명의 이혼한 아들이 생긴 겁니다. 뭐 다 자신의 업보지만 말이죠. 반대로 저는 사업이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만큼 말이죠. 마치 하늘에서 그간 고생했으니 이건 선물이다 하고 주는 것처럼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 소문을 어디서 들은 건지 남편과 시어머니가 땅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건너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으면 본인들이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 후회가 하는 거겠죠. 제 입장에서는 탈출한 게 너무 다행인 일인데 말입니다. 아마 이게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쪽은 하루하루 불행할 거고 성공하고 있는 저를 보며 더더욱 그렇겠죠. 저는 그래서 더 잘 될 겁니다. 매 순간 저를 보면서 불행하라고 말이죠. 이야기가 길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원한 감정도 있고 말입니다. 요즘은 제 일을 하면서 매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의 불행을 돌이켜볼 새도 없고 말이죠.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여야 할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이 된 정덕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있지만 아직까진 쌩쌩해서 할매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요 사연 채널을 보면서 적적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 사연 채널을 보다 보니 저 못지않게 가슴 아프게 산 사람들이 참 많더이다. 듣다 보면 제 일처럼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근데 생각해보니 저도 제 마음속에 깊이 품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부족한 글재주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주십사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제 사연을 뽑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저는 옆 동네 사는 오빠에게 21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오빠는 저희 엄마가 제가 아주 어렸을 적 저를 업고 가정부 일을 하러 갔던 집 아들이었어요. 전 오빠를 몰래 짝사랑하고 있었지만 오빤 저와 달리 인기도 많았고 공부도 잘해 서울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었죠. 그런 오빠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은 저 말고도 아주 많았고요. 오빤 대학도 못 갈 형편이고 외모도 그럭저럭인 저랑은 여러모로 달랐던지라 전 제 마음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오빠가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며 절 붙잡더라고요. 그땐 오빠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얘기도 잘 나누고 서로 장난도 칠 만큼 친하긴 했지만 집에 초대해 준 건 처음 있는 일이라 갑작스럽기도 하고 설렜기도 했지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오빠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오빠의 집 앞에서 전 그만 바보처럼 입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엄청 넓은 정원에 커다란 개까지. 무슨 TV에 나오는 집 같았지요. 그때 오빠가 덕순아, 배가 많이 고프지? 얼른 밥 먹자 하고 다정히 말했어요. 오빠를 따라 부엌으로 가니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질 만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선 생일에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깔아져 있고 반찬 가짓수도 20개나 되는데 이걸 오늘 안에 다 먹을 순 있을지 걱정마저 들더라고요. 늘 날씬한 오빠가 매일 이런 밥을 먹고 사나 궁금해져서 오빠를 보며 물었어요. 오빠, 이걸 평소에 드시는 거예요? 오빠는 그 말에 웃더니 아니, 우리 덕순이가 오니까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렸지 하고 말하더군요. 오빠는 얼른 식사를 하자며 제 의자까지 빼주었고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던 찰나 때마침 오빠네 부모님이 계단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땐 그분들이 제 미래의 시부모님이 될 거라곤 상상치도 못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밥을 먹다 급히 일어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와 아버님께선 온화한 미소로 절 맞아주셨고 어릴 때 본 이후로 이렇게나 컸냐며 반가워하셨습니다. 특히 아버님께선 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가 했던 말들이나 행동들을 말씀하시면서 어엿한 소녀가 되었다고 놀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두 분을 뵈니 기분이 참 좋았지요. 저는 그날 오빠네 부모님과 즐겁게 대화를 하다 집으로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빠가 절 바래다 준다고 하길래 단둘이 늦은 골목길을 걷고 있었죠. 그땐 시골길이라 지금보다 밤이 되면 정말 컴컴했어요. 컴컴한 밤이라 그런지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말없이 길을 걷고 있는 오빠가 망설이는 표정으로 저를 붙잡더니 저기, 덕순아, 이런 말 갑자기 내가 하면 당황스럽겠지만 나 사실 너 좋아하고 있었어. 네가 고등학생 때부터. 근데 그땐 네가 성인이 아니라 말하기 못해서 모른 채 하고 있었어. 하고 말했습니다. 오빠도 절 좋아하고 있었다니. 순간 전 너무 당황스러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오빠는 오래전부터 절 좋아하고 있었다고 했고 다만 시기를 고르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전 그 말에 대한 화답으로 수줍게 오빠를 끌어안았고 그 후 저희는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봄 같은 시간도 잠시 오빠는 대학에 가야 했기에 저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말이죠. 저도 오빠도 서로 너무나 애가 달았어요. 결국 저는 오빠를 따라가겠다고 서울길에 올랐고 저는 회사를, 오빠는 학교를 다니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마음이 참 젊었던 시기였어요. 서로 얼굴 보기만 해도 좋았던 때였으니까요. 저는 오빠가 대학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끝내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어요. 사실 식을 올리기 전엔 잘 사는 집 아들이니 시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줄 알았지만 어머니께선 제게 쌀쌀 맞으시는 것 같아도 아버님께서 워낙에 절 이뻐라 하셨기에 크게 마음고생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운맛은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그러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신혼 초기라 남편이 보고 싶었지만 남편은 주말마다 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되어야 했고 평일엔 시부모님과 함께 지냈어야 했지요. 시어머니께선 첫인상과 달리 아주 호랑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전 성격도 덜렁대고 집안일에도 영 젬병이었는데 그런 절 두고 일하는 아줌마들보다 일을 못해서 어떡하겠냐고 집안의 며느리가 그래서 되겠냐며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내시는데 정말 어찌나 무섭던지 어머님께서 절 혼내실 때는 웃음 많고 낙천적이던 저도 눈물을 훌쩍거리고 말았죠. 정말 크게 혼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당시 신혼이었던 터라 남편이 많이 보고 싶어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기 전날 설레는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 탓인지 밥을 짓다 그만 잠에 들어버리는 실수를 해버린 거였어요. 아차하며 눈을 떴을 땐 탄 냄새가 집안에 이미 진동하고 있었고 식은땀이 저절로 났지요. 저는 서둘러 불을 끄고 문을 열어 환기부터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미 냄새를 맡고 화들짝 놀라 달려온 어머님은 밥솥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손을 위로 들었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제 얼굴이 돌아갔고 순간 눈앞이 핑그르르 돌았지요. 아주 집안을 말아먹어라 말아먹어. 내가 밥 지을 때 졸지 말라고 했니 안 했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됐다. 맨날 똑같은 벼만 집어치워라. 어디서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이려 했는지. 아휴. 어머니... 어머니께선 밥 태운 일로 저를 크게 나무라셨고 저는 그날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엉엉 울었습니다. 대체 왜 엄한 시집을 온 건지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고단한 시집살이를 더 견딜 수 있을지 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었고 시아버님께서 조심스레 저한테 오시더니 연고 하나를 건네셨어요. 아가, 아까 많이 당황했지? 네 시애미 성격 고치라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구나. 내가 따끔하게 뭐라 했으니 다신 네 얼굴에 손대는 일 없을 거야. 아버님... 아버님은 절 걱정하셔 손수 연고까지 들고 오셨고 절 따스한 말로 많이 다독여 주셨어요. 그날 이후 아버님 덕분에 시집살이가 늘 서럽기만 하진 않았어요. 시아버님은 제가 혼나고 있으면 어머님 주의를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돌리시는 센스를 발휘하기도 하셨고 제가 쪼그려 앉아 울고 있으면 이것 좀 먹어보라고 군것질거리들을 가져오곤 했어요. 제가 아버님, 저 이거 먹으면 어머님께 혼나요 하고 말하면 아버님은 자기가 어머님을 이긴다며 얼른 먹으라고 입에 넣어주시기까지 했지요. 아버님이 주신 옥수수나 군밥 맛은 참 눈물이 나게 달았고 그나마 이 시집살이를 버틸 한 줄기 살아갈 위안이 되었네요. 아버님은 종종 제게 선물도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시장에 다녀오신 날이었는데 품에서 예쁜 선물꾸러미 하나를 꺼내서 제 주머니 속에 넣어주시더군요. 제가 놀라 이게 뭐냐 물으니 아버님은 자상하신 얼굴로 네 시누이만 이게 있잖니 하고 머리집게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당시 어머니께 어떻게든 혼나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집안일만 하던 때라 외모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고 산적같이 하고 다녔던 때였어요. 아버님께서 치장하는 자기 딸과 달리 매일 밥 짓는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며느리가 안쓰러웠던 건지 집게를 선물해 주신 거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게도 경사 같은 날이 찾아오더군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한 거였죠. 속에 구렁이라도 든 것처럼 메스껍더니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만큼은 어머니도 절 나무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뱃속의 아이가 힘들면 안 된다며 시키던 집안일도 못하게 하셨고 농사일도 거들지 못하게 하셨죠. 시집살이 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호사였습니다.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지만요. 제 아이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왜냐면 그토록 바라시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젊은 분들은 이걸 들으시면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그땐 참 시대 정서가 그랬어요.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훨씬 귀했지요.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이제까지 살가웠던 얼굴은 어디 가시고 절 향해 너무 할 만큼 온갖 구박과 모진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던 시아버지가 그만하라며 화를 내시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제가 딸 젖을 물리고 있으면 한숨을 쉬며 시누이와 함께 손을 잡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아들한테 제사상 못 받을 우리 아들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려대셨어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을 안 낳곤 시어머니 눈살에서 이 집에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달 앞에 빌었던 제 소원은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발 사내아이만 점지해주세요. 삼신 할매에게 빌고 또 빌었건만. 병원에선 제 난소나이가 많아 더 아이를 낳긴 힘들 거라 했고, 시간이 흘러도 감감무소식이자 시어머님 포기하셨는지 저를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셨고, 무슨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못한 취급을 하셨지요. 그 취급이 너무 가혹해 혼자 몰래 많이도 울었습니다. 흘러가는 개여울을 보며 밤하늘 동그란 달을 보며 제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러나 제 인생에 정말 마라도 낀 건지 아니면 전생에 제가 무슨 중죄라도 지었는지 더 끔찍한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던 와중 갑자기 시아버지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시아버님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엔 눈물마저 그렁이 있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아가야, 큰일 났다. 정수가 병원에 있다고 하는구나. 제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은 서둘러 시누이가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 병원으로 갔지요. 하지만 저희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두 눈은 핏물에 푹 젖어 감겨 있었고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가슴에 무언가를 대고 있었고, 남편의 가슴은 그것이 닿자마자 새처럼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부르며 남편 가까이에 앉았고, 남편이 제발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가까이에 앉았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유골함을 들면서도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고, 내일이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 종일 멍할 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장례식장에선 아내가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뒤에서 절 향해 수근거리더군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그대로 알아누우셨고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에 되었습니다. 허나 더 힘든 시간은 그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절 찾으시더라고요. 요즘 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았기에 저는 걱정스러워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셔요?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얼굴에 짐가방 하나를 던지시더라고요. 날아오는 짐가방에 맞아 아픈 얼굴을 감싸자 어머님 말씀하셨어요. 나가라. 전 그 말에 꼼짝없이 얼어붙었습니다. 믿기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묻자 어머니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왜 너랑 살아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전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애걸했지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 봉사하듯 몇 년을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절 이렇게 내치시냐고, 전 어찌 살라고, 과부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냐고요. 어머님은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절 밀어버리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집에 빈대처럼 풀어먹고 살았으면. 이제 됐지 않니? 나가라. 절 빈대라 말한 어머님은 시아버님이 알기 전에 손녀만 내버려두고 네 발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절 정말 내쫓을 시어머님의 기세에 제겐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없었어요. 다만 전 딸을 데리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나마 찾아야 할 권리가 있다면 바로 제 딸이었으니까요. 엄연히 제 남편과 제가 함께 낳은 딸, 우리 딸만은 지켜야 했어요. 전 어머니께 하루만 시간을 달라 했고
다음날 밤 몰래 딸을 데리고 겨울길에 맨몸으로 나왔어요. 그 겨울길이 얼마나 추웠던지 딸의 손을 잡아도 참으로 뼛속까지 추위가 기어들어오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겨울바람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봤지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온통 새하얀 눈뿐이었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어요. 전 시어머니가 저희를 볼세라 얼른 걸음을 옮겼고 앞발 찾는 딸의 입을 막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와 딸은 어느 섬마을에 정착했어요. 섬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배척적인 경향이 있어서 처음엔 자리를 잡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모아놓은 돈을 털어 순댓국집을 차렸죠. 허나 시집살이만 해봤던 제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최대한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곤 했는데 술만 먹으면 되지 이 짐승 같은 면놈들은 순댓국을 시켜놓고 허구한 날 저를 불러 제끼고 괜히 나이가 몇이냐, 뭐하러 왔냐 등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을 하곤 했어요. 어느 날은 이놈들이 제 딸에게까지 말을 걸려 하길래 열이 꼭대기까지 올라 단골 손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 생각으로 그냥 술이나 먹고 가라고 찬물을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그러자 이놈들이 순댓국에 침을 퇴 뱉으며 그러니까 과부됐지 하는 말을 하더군요. 전 그때 말이 순대를 써는 칼보다 날카로울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참 서러웠지요. 그렇다고 동네 여자들이 절 치근하게 여겨준 것도 아니었어요. 동네 여자들은 과부인 제가 자기 서방에게 꼬리를 칠까봐 불안해해 저를 은근히 왕따시키더라고요. 반성회가 있어도 끼워주지 않고 제가 인사해도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요. 과부라는 꼬리표는 그렇게 개딱지처럼 제 등에 찰딱부터 떨어지려 하질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과부로서 산 세월은 참으로 험악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 정덕순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나 시험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허나 딸 앞에서 울 수도 없었고 자존심 때문에 울 수 없었던지라 힘들 때마다 전 몰래 시아버님이 주신 머리집게를 품에서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제게 해주셨던 다감한 말들을 가만가만 떠올렸습니다. 덕순아, 너는 어디 가서든지 잘할 거다. 그러니 기죽지 마라. 덕순아, 네 시애미 때문에 많이 힘들지. 자 이거 먹고 눈물 그쳐라. 다정다감했던 시아버님의 말들이 귓가에 어른거리면 마음 한쪽이 포근해지거나 몽근해져서 얼어붙었던 마음도 풀리곤 했어요. 하루의 고단함도 날아갔고요. 전 가끔씩 딸이 잠든 사이 그 집게를 매만지며 시아버님에게 부디 건강해달라고 전 잘 살고 있으니 제 목까지 잘 살고 있으시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얼굴에 상처가 잔뜩 난 채로 울면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가 놀라 달려가서 딸 얼굴을 감싸주자 딸은 엄마, 애들이 나 과부 딸이라고 나랑은 안 논대. 지네들 엄마가 나랑 놀지 말랬대. 그래서 머리통을 쥐어박아 버렸어. 라고 말하더군요. 조그마한 애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니 전 놀랐습니다. 순간 애들을 때리면 못쓰지 하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잘했다고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무색하게도 잠시 후 제 입에선 자동적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잘했다고, 기죽지 말라고요. 그런 말 들으면 머리통을 쥐어박든 2배, 3배로 갚아주라고요. 아이들을 때렸다고 제게 혼날 줄 알았던 딸은 제 말에 좀 당황하더니 이내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이곤 즐겁게 숙제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딸은 절 닮아 그런지 정말이지 씩씩했습니다. 아이들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해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딸이 그렇게 나오니
더 이상 괴롭히지 못했고요. 또 남편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도 정말 똑부러지게 잘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제게 말을 붙이는 날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 정희가 성적표를 받은 날이었죠. 어찌나 똑똑한지 어렸을 때도 제가 인원수가 많을 때 계산을 실수하거나 하면 딸이 옆에서 엄마, 저 손님 돈 안 냈어 하고 잡아내주곤 했어요. 특히나 그런 걸 악용해서 일부러 돈을 안 내는 놈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놈들은 쪽팔려 하며 헐레벌떡 나가곤 했지요. 정희는 잘하면서 점점 더 공부를 잘해 전국적으로 아주 날아댕겼습니다. 저는 그런 정희 덕에 여편 애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곤 했어요. 몇몇 여편 애들은 저한테 와서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 정희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것저것 물어보기까지 했지요. 그런 딸이 있으니 무서울 게 뭐 있었겠어요. 저는 딸을 믿고 딸은 저를 믿으며 저희 모녀는 섬마을에서 정말 섬처럼 외로웠지만 그래도 서로를 벗삼아 그럭저럭 잘 견디며 살아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어갔고 우리 정희는 서울에 있는 가장 근사한 대학교에 척하고 붙었습니다. 정희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제가 울면 정희도 마음이 변할까 싶어 저는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하며 딸 아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모아두었던 대학 등록금 통장을 정희 앞에 놓았지요. 그 돈이 어떻게 모아진 돈인 걸 아는 정희는 통장을 보다 그만 울어버렸고 저도 정희의 눈물에 강한 어미의 모습을 내려놓고 같이 울어버렸어요. 제 전부였던 딸, 저를 살게 했던 딸. 저는 정희를 안아주며 걱정 없이 커져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희가 떠나고 나니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이게 웬 청승이냐 싶다가도 우리 보약 같은 정희의 자리와 냄새가 너무도 그리웠어요. 일부러 더 일도 하고 혼자 바닷가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지만 자꾸 몸에 열은 오르고 매사 신경질만 나기만 했습니다. 갱년기라 단정 짓긴 했지만 몸이 그 이상으로 아프니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댓국을 끓이다 그만 배에 통증을 느끼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손님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지긴 했지만 섬마을 병원의 시설이 열악했던지라 저는 배로 옮겨져 더 큰 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허나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날 충격적인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바로 정덕순이한텐 절대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암 선고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초기이니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치료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몸보단 정신적인 부분이 컸습니다. 일하는 힘으로 살았던 저인데 몸이 아파 일도 하지 못하고 딸도 옆에 없으니 마음이 구름 낀 것 마냥 울적해지더군요. 사람의 자리가 이리 중한가 싶었습니다. 허나 정희에겐 끝내 알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제가 병 걸렸단 걸 알리면 불같은 정희 성격에 대학을 때려치고 저한테 달려올 텐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듯 모자란 엄마를 만나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 오랜만에 기쁨을 누릴 터인데 그 기쁨 계속 누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치료를 견뎌내었어요.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던 섬마을 사람들마저 미련하다며 자식의 도움을 좀 받으라 했지만 제 쇠고집을 누가 말리겠어요. 저는 됐다고 끝내 혼자 수술실에 들어갔지요. 더군다나 암 선고를 받고 평소엔 안 하던 이런저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노후를 어디서 보내야 하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나. 그래도 우리 딸 곁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덜 적적할 텐데. 그러다 문득 여기서 계속 혼자 노후를 보내면 이대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덜컥 무서워지더라고요. 우울증을 겪어보니 하루 종일 벽만 쳐다보고 있게 되고 입맛도 없고 사는 게 재미없고 그냥 온몸이 물 맞은 손마냥 피곤한 게
죽을 맛이었거든요. 이 섬마을에서 우울증 걸린 노인들을 여럿 보았지만 하나같이 딱한 모습들이었던지라 제가 그 노인이 된다 생각하니 상상만으로 끔찍했어요. 저는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 치료를 다 받으면 여길 떠나 정희 근처로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엔 그 다짐의 힘으로 암 치료를 견뎌냈던 것 같아요. 치료가 다 끝난 후 전 먼저 가기를 정리했습니다. 정희와의 추억도 많고 애틋했던 가게인지라 쉽게 떠나보내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만큼 열정 있고 이 가게가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된다 여겼어요. 그리고 사람을 구하던 중 딱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부부였는데 딱 봐도 행색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아기도 뭘 제대로 못 먹었는지 비쩍 말라 있었고 특히나 아이 엄마는 눈밑이 거뭇거뭇한 게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알고 보니 부부는 서울에서 나쁜 놈들에게 사기를 당해 모아놓은 돈을 잃었다 했고 그 탓에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든 정착해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 했지요. 전 고민한 끝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부를 도와주고 싶어 헐값에 가게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할 수 있을 때까진 계속 일을 하고 싶었기에 서울에서 살 집과 함께 괜찮은 가게 자리 하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순댓국을 하는 가게였는데 현재 매출도 좋았고 앞으로도 먹고 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목도 좋았고 주변에 술집도 많아 잘 될 것 같단 예감이 딱 들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정희 시집갈 때 한 미천 해줄 수 있겠다 싶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인분과 계약을 하고 모은 돈을 전부 넘겼지요. 하지만 제 인생의 고난은 끊이질 않더군요. 더 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가게 주인분과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되지 않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순댓국이었던 가게 내부는 휑해져 있었고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높은 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가 제게 무슨 일로 왔냐므로 제가 제 가게를 보러 왔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 했더니 그 여자분은 자신이 이미 주인분과 계약을 했고 이 가게는 네일샵이라는 걸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자 젊은 여자는 절 딱하게 쳐다보며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계약한 그 사람은 가게 주인이 아니라 종업원일 뿐이었고 전 말 그대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무리해서 서울에 있는 가게를 사느라 대출한 돈도 어마어마한 데다가 당장 딸의 등록금마저 대출 형편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어떻게든 내가 계약한 놈을 찾아내고 그래서 돈을 받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경찰들은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시간이 지나자 정말 그야말로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지옥 같았어요. 밤마다 커다란 돌멩이 하나가 절 짓눌러 오는데 정말이지 도망갈 곳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과부딸로 살게 한 것도 미안한데 이제 빚까지 진 엄마를 가져야 한다니. 정말 딸아이 인생에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코를 박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절망이 너무 깊었던 건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어서 사망보험금이라도 나오는 게 낫겠다 싶은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죄악인 것 같아 다시 섬마을에 제 순댓국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너무나 고맙게도 부부는 그런 일이 있었냐며 놀라더니 많이 고생했겠다고 말하면서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자기네와 함께 지내라고 했어요. 제가 부부의 사정을 헤아려 헐값에 가게를 팔아넘긴 덕을 이렇게 본 것이었지요. 그렇게 가게 안에서 먹고 자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정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받지 않을까 하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뭐해? 정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빈털터리가 된 상황은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순대를 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 엄마, 한번 서울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 과외해서 돈 벌었어.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활기 넘치고 따뜻했어요. 돈 벌었다며 엄마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는 기특한 내 딸 아이. 저는 그런 정희의 목소리를 듣자 더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우는 걸 들킬 것 같아 이제 끊어야겠다고 말하곤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지요. 그런데 정희가 조심스런 목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했어요. 어떤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엄마 이름을 묻더라고. 이상했습니다. 내 이름을 물어볼 할아버지가 누가 있다고. 근데 내가 엄마 이름을 알려줬더니 갑자기 날 껴안고 우는 거야. 내가 자기 손녀딸이라면서. 뭐? 근데 웃기잖아.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날 찾아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 이름이 내가 알고 있던 이름이랑 똑같아서. 엄마, 나 기억이 희미한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 성함 김봉길 맞아? 저는 거기까지 듣는 순간 그만 제 입을 막았습니다. 김봉길. 딸아이를 찾아온 할아버지는 제 시부의 성함이 맞았어요. 전 전화기를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고 떨리는 숨결을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정희를 찾아왔다니 어떻게 딸아이를 찾았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놀라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며칠 후 저는 순댓국 가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젊은 부부를 돕고 있었을 때 점잖은 차림에 휠체어에 탄 노인이 청년 한 명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대로 주문을 받으려 하는데 노인의 눈을 본 순간 알아챘습니다. 바로 저희 시아버님이라는 걸요.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눈은 여전하셨어요. 잘 지냈니 며느라? 아버님. 아버님은 청년의 부추김을 받으며 제 앞으로 오셨고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오랜만에 아버님을 뵌 것인지라 그만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전 시아버님을 붙잡고 그간 어떻게 지낸 건지 대체 절 어떻게 찾아낸 건지 물었죠. 그러자 아버님께선 잔뜩 쉰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을 이으셨어요. 사실은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른다. 근데 떠나기 전에 널 꼭 봐야겠더라. 네가 눈에 밟혔어. 자꾸 그래서 사람을 붙여 너와 정일 찾아냈다. 아버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저와 정희를 찾으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제 눈에 마른 나뭇가지 같은 아버님의 손과 쪼글쪼글한 주름들이 보였어요. 아버님은 정말 많이 아파 보이셨죠. 저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아버님의 모습이 속이 상해 왜 이제야 왔냐고, 더 일찍 오시지 그랬냐고 그랬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터인데 하고 속갯말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아버님도 제 말의 진위를 알곤 눈물이 그렁하셔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와 시아버님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 그간 살아온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그날의 일을 꺼내시는 거였어요. 내가 널 그날 추운 길에 나가게 했던 거 말이다. 그게 자꾸 눈에 밟혔어. 너무나 미안하구나, 아가. 미안함을 가눌 길이 없다. 아버님이 꺼내신 건 그날 바로 제가 쫓겨난 날이었어요. 아버님은 정말로 이미 잡은 제 두 손을 더 꽉 붙잡으시곤
그날의 일을 고백하셨습니다. 네가 떠나는 걸 봤단다. 눈길에 정을 데리고 가는 걸 봤어. 근데 네 시애미 때문에 널 잡을 수가 없었어. 마음이 찢어졌지만 온전치 못한 시애미랑 살면 네가 더 힘들 것 같았단다. 그래서 널 보내야만 했어. 그 차디찬 길에 내 손주랑 단둘이서. 당시 눈길 속에 들렸던 희미한 소리가 바로 시아버님이었던 거예요. 시아버님께선 절 끝내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로 배웅을 하셨던 거지요. 전 아버님의 말을 들으며 그 얼음장 같았던 날이 생각나 그만 아버님의 주름진 손에 눈물진 얼굴을 묻었어요. 제겐 상처였고 너무 힘든 날이었지만 그 길에 또 한 사람이 저를 위해 울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뭉클하더군요. 전 아버님에게 파묻었던 얼굴을 떼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덕순이를 찾아주셔서 고맙다고, 이 덕순이를 잊지 않아주셔서 고맙다고요. 또 하나 저도 하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시집살이 할 때 아버님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요. 행복했다고요. 머리집게 덕분에 과부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요. 그때 문득 저는 시어머니의 안부가 궁금해졌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살고 계시냐, 건강하시냐 물었죠. 제 말을 듣자마자 아버님의 표정은 급격히 더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꺼내지 않은 형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후에 딸이 세상을 떠났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에 이어 형님까지 세상을 떠났다니. 시부모님께서 한꺼번에 그렇게 자식 2명을 보내셨다니.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에 입안에 침이 바짝 말랐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아버님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자식 2명 보낸 애미가 어찌 건강하게 살 수 있었겠어. 네 시어머니는 눈물로 자식들을 그리워하다가 그만 가버렸다. 스스로 삶을 버렸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솔직히 사는 내내 속으론 절 내쫓을 시어머니가 잘 살지 못하길 바라곤 했습니다. 인간인지라 원망스러운 마음에 그랬죠. 그런데 막상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다 스스로 삶을 놓아버렸다 하니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졌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거에 죄책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가족 하나 없이 홀로 지냈을 시아버님이 너무도 안쓰러워졌습니다. 대체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신 건지, 어떻게 버텨오신 건지. 저만 해도 정의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이라도 죽고 싶어질 것 같은데 모든 가족을 잃으셨으니 그 슬픔과 외로움이 오죽하셨을까요? 저는 거대한 비극을 겪은 시아버님의 손 위에 제 손을 겹쳐 꽉 잡아드렸어요. 시아버님은 제 말없는 위로에 한동안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청년이 자기를 시아버님의 개인 비서라고 소개하더니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희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제 말에 청년은 땅과 각종 건물 문서라고 이야기하며 25억 정도 되는 가치의 재산이라고 말했습니다. 25억이라니. 들어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숫자였지요. 허나 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 상황이 급하다 해도 제가 아버님께 뭐 한 게 있다고 그 큰 돈을 받겠어요. 아버님, 제가 뭐 해드린 게 있다고 이런 큰 돈을 주세요. 전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집어넣으셔요, 얼른.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됐어요. 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받아라. 받아줘. 내 손녀 정희에게 못다한 거, 네게 진 빚, 이거로 모두 갚고 싶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아버님께선 강경하게도 하나뿐인 손녀 정희에게 못다한 거, 제게 진 빚 모두 이거라도 갚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야 자신이 편하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자 전 뭐라 반박할 수가 없었고 결국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전 아버님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 후 아버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아버님께서 가는 마지막 길만큼은 제가 꼭 배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살아오신 날들처럼 홀로 쓸쓸하게 가게 내버려두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정성스레 손수 끓인 죽을 떠먹여드렸고 간간히 운동도 시켜드리면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효도를 다하려 했습니다. 아버님께선 그동안 사람 사이에 둘러싸여 있느라 많이 쓸쓸하고 외로우셨는지 제 손길을 참 반가워하셨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고맙단 말을 하시며 며느리 복이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정희도 자주 할아버지 댁에 들러 아버님의 말동무가 되어주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저와 정희와 오순도순 정을 나누고 사시다 어느 날 밤인사도 없이 홀로 먼 길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아마도 어머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셨겠지요. 아버님의 감긴 눈앞에서 저는 담담해지지 다짐을 어기고 그만 오열을 해버렸지만 마지막 가는 길 아버님의 잠든 얼굴이 참 온화하고 평안해 보이셔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였네요. 저는 아버님 덕에 지금 정희와 함께 좋은 집에서 호강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만나서 이제 영원히 평안하시길, 영원히 행복하시길요. 많이 고달프셨을 인생,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요. 저와 정이 이렇게 좋은 인생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봄날이 찾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